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얼마 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당자국이 져야 하고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며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 1971년 3월부터 미 7사단 2만 명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켰죠. 그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철수해버리자 안보에 엄청난 위기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년 뒤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우선 핵을 아주 잘 아는 과학자가 필요했는데 한국인 중에 세계 최고 핵물리학자로 불리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휘소 1935-1977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 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휘소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학자였는데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1977년 6월 18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이론 물리부장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벤저민 리 벤저먼 W. 리 박사가 목요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42세. 그는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리는 페르미 연구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자녀 제프리 14세와 아이린 12세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맞습니다. 이 기사는 1977년 6월 1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부고 기사로 신문에 따르면 이휘소 박사는 일리노이 주 키와니 1KWANE 부근 고속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35톤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더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휘소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가 즉사했죠. 그런데 이 사고로 전 세계 모든 과학계가 주목했던 것은 사망자가 이휘소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는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직접 스카우트한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자 조국 한국의 핵개발을 위해 살갗을 찢어 핵개발 문서를 넣고 봉합해 극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해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니까요. 그의 이 사고를 두고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저지른 음모론은 지금 현재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 정보부는 정말로 이휘소 박사를 암살한 것일까요?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이휘소 박사에 대해 영상 제작을 부탁해 오셔서 이 소문의 진위 그리고 이휘소 박사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월간 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담아 박근혜 증언 아버지의 죽음과 핵개발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핵개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미국이 우리 측에 들이대면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도청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박정희의 사망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실제 미국이 배후였다면 그의 죽음은 아마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그의 계획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CIA 기밀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2005년 그간 국가기밀로 보관하던 1978년 6월에 작성된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시켰습니다. 보고서 원제는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기밀을 취급하는 CIA가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한국의 핵개발사가 모두 담겼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위 보고서 번역본 업로드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890 프로젝트이라 불리던 핵무기 기술 개발을 승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890 프로젝트는 국방과학연구소장 책임 하에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북한으로 쏘아 올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다널드 피니 그레그 1927년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국 실제로 미국은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한국의 1차 핵개발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77년 6월 이위소 박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런데 매번 한국의 핵개발과 관련된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위소의 죽음에 미 정보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음모론이 사실처럼 제기되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음모론이 매번 등장하는 걸까요? 남이 아는 것은 나도 알아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몰라야 한다. 는 이위소 박사의 좌우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건방지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의 좌우명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낸 것을 뒤쫓아가는 연구가 아니라 스스로 물리학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선구자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남이 차린 밥상에 수저를 올리기보다는 직접 밥상을 차리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평생 밥상을 차리는 과학자였습니다. 왜냐면 그의 논문 덕분에 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으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태어나게 될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 생물학자를 전부 다 거론해도 아마 이위소 이상의 이름값을 가진 인물은 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돌연변이가 이미 90년 전 1935년 한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소설 덕분입니다. 김진명 작가가 1993년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인데 작가는 이위소를 롤모델로 소설 속 이용우라는 인물을 창조해냈죠. 한국을 위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인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의 가족들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죠. 참고로 이 판결이 내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쓰지 마세요. 한 줄로 요약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위소는 핵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가 창피해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할 만큼 한국의 정치 체제에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이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로 그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전 세계 물리학계를 쥐고 흔든 슈퍼스타였습니다. 미국명 벤저민 휘솔이라는 이름이 미국 과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석사학위를 받던 1957년 즈음입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유펜 유너버서티 어브 펜설베이니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박사학위 예비시험에서 무려 93점을 받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일 뿐 아니라 2등과의 총점이 무려 20점 이상 벌어졌죠. 이렇게 높은 점수는 대학 물리학과 창설 이래 최고의 성적이었고 이는 곧장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당시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장 오펜하이머가 특히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의 답안지를 구해 직접 읽어본 후 그에게 사람을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학위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 천재성에 감탄해 스카우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는 우리 인류에게 핵폭탄을 등장시킨 인물이며 핵무기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1938년 12월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하자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리오 실러드 1898-1964는 이것이 매우 강력한 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절친 아인슈타인을 통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편지를 썼는데요. 나치 독일의 이러한 성과를 두려워한 루즈벨트는 1939년 10월 21일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세계는 본격적인 핵개발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6년 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의 한 고원 사막에서는 인류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이 가동됐는데 이름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총 3개의 핵폭탄을 만들어 실험하기로 했는데 당시 이 사막에는 오펜하이머, 페르미, 그로브스 등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 트리니티 트리너티를 통해 가제트 계절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켰죠. 실험에 성공한 연구팀은 이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 일본에 이를 투하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는데 당시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는 죽음의 무기지만 전쟁을 끝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핵폭탄 리틀 보이를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을 투하했습니다. 이 덕분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했고 한국은 치욕스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했죠. 핵무기 이방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한 인물 오펜하이머가 이 위소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펜하이머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원 원장과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페르미 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약 21년, 이 위소와는 7년을 함께 지냈는데 그는 나는 아인슈타인과 벤저민 리 위소 두 사람을 뛰어난 과학자로 기억한다. 두 사람 중 더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벤저민 리를 꼽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 밑에는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이 위소도 있었지만 이 말에는 약간의 과장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 세 명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 1879년생, 오펜하이머 1904년생, 이위소 1935년생이니까요. 자신보다 25살 많은 대선배에게 내 밑에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위소는 여러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한국의 비밀리에 핵개발을 전해줬을까요? 이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위소 박사는 핵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론물리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위를 쪼개면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를 쪼개면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을 쪼개면 자갈이 되고 자갈을 쪼개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쪼개면 흙가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물질을 잘게 쪼개면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홀로 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위소 박사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게 쪼개진 알갱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위소의 연결식 당시 페르미 연구소장 로버스 윌슨 라버트 R. 윌선 1914-2000은 근대 이론 물리학자 20인을 거명한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인물이라며 애도했고 게이지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압두스 살람 무하머드 ABDUS 살람 1926-1996은 이위소는 현대 물리학을 10여 년 앞당긴 천재다. 이위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그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도 했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는 소립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학 공식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식을 당시의 슈퍼컴퓨터에 입력하면 3년이 지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위소는 이러한 계산식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산해서 답을 낼 정도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두뇌를 가진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미지의 입자의 최초로 힉스 정확히는 힉스 보손 히그즈 BOSOL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물질은 12개의 기본 소립자와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4개의 소립자, 그리고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힉스 입자 등 모두 17개의 소립자로 구성됐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의 이론입니다. 그간 16개의 소립자는 모두 발견됐으나 힉스 입자만은 흔적을 찾지 못해 신의 입자라고 불렸는데 이위소가 힉스라고 부르기 시작해 현재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둘째로 비가완 게이자,
이론의 재규격화라는 논문을 발표해 L현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 불리는 화인버그 살람 글래쇼의 이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이 이론은 이휘소가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었는데 그가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3명의 저자는 1979년 이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우리가 받은 노벨상은 이휘소에게 갔어야 할 상이다라는 공을 이휘소에게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참 입자를 발견해 질량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1974년 쓴 참 입자의 탐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든 물질과 솔입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시키트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이를 이론에서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구성자의 질량까지 계산해내며 근거를 제시했죠. 그 후 그가 예견한 입자가 실제로 발견됐으며 질량 역시 그가 계산한 바와 일치해 놀라움을 안겼죠. 참 입자에 관한 그의 논문은 고에너지 물리학계의 전설이 됐으며 지금은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읽히고 있죠. 이러한 입자 탐색 연구를 통해 이론을 현상화시킨 물리학의 대가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두 번째는 이휘소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치체제에 진저리를 쳤던 인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는 이휘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를 너무 데려오고 싶어 그를 데려올 수 있다면 60만 대군 전부를 그의 경호를 위해 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휘소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들 취미를 알았는지 한국 우표와 전통 무용책을 보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그의 자녀들 취미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정보 조직이 가담해 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휘소 역시 조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있었습니다. 1971년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의 교환 교수로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한국과학원 KAIS 정근모 부원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휘소가 가난한 한국을 위해 물리학의 뿌리를 내려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근모는 그에게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휘소 역시 이미 3년 전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는 했지만 조국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상대로 승리한 박정희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자 군병력을 투입하고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그는 즉각 방문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데요. 하계 물리학교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내가 한국의 현 정권과 그 억압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서 이에 관한 초청이 오더라도 수락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엉뚱한 짓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며 유신 독재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죠. 당시 그는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었지만 유신 독재 정치에 실망해 거부해버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정권과 학문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워낙 완강하게 거부한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죠.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미국 시민권 취득도 미루고 미루다 연구에 지장이 생길 즈음 어쩔 수 없이 신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휘소 박사. 석연치 않은 사고로 4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를 다졌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한국에 오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전투기자 주포전차다 연장 로켓까지 호평받고 있어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화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해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하나시스템이 인수하고 하나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단순히 미 해군 함정 수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미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 치국 메러타임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 게임 체인징 마일스톤이다. 이 평가야말로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미 해군 장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가 미국 조선소 인수에 성공하자 동북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의 깊은 의미, 그리고 한국이 미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밀리면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 단시일에 병합한 후 핵으로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즉 핵 잠수함 영상을 관영 CCTV에 올려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 94호형 창정 18호와 함께 쥐랑 3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만 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을 감지하고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호주에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군함 건조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속도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맡고 있는 제7함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2030년이면 함정 척수가 400척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함정 대부분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시도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방위산업 역량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숙련공들이 은퇴하였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 또한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밀려서 일반 대형 상선 건조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각종 상선이나 함정 건조 등 외에는 특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선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신규 함정이 배치되는 속도보다 구형 함정이 퇴역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국 해군으로부터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위해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내에서 잠수함 및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고, 하나오션은 구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잠수함 및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쇠빙 LNG선, 해상 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최첨단 고부가차치 선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함정 개발에도 뛰어들었으며 미 해군은 무인함대로 구성된 유령함대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군과 하나 측이 필리 조선소를 매개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최근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각종 함정 13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하나그룹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필리 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국내에서 이지스함과 3영통급 잠수함 건조에 각각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함정 건조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미 확보된 미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의 경우 조기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을 납기일 내에 인도하는 등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속도전, 물량전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은 원활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 각종 첨단 설계 도면을 하나 측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하나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함 건조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을 하나오션이 모두 흡수한다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전 제작업체들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해군 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이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국내 기술진들이 미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알고 한국 기술자들의 핵잠수함 건조 참여를 막고 싶어 했지만 미 해군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를 동시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크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이라 한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건조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한화의 미 조선소 인수는 한화가 추후 다른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 성향의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 폴란드 또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가을 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전에 한국군을 먼저 견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이미 F-35A 스텔스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KF-210L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기겁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칭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젠 20도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2025년부터 강릉에 배치할 예정인데 KF-21에는 젠 20보다 한 세대 앞선 질화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탐지되면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13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경을 비롯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및 F-15 기체에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한국군의 무장력 강화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는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 한미우주협정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달 탐사 로켓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한국에게 넘겼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제한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여러 개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에 실어서 우주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자외선에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우주 반도체 기술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는가 하면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스텔스기 제작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관계 변화를 본다면 미국이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및 수리하면서 하나 측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의 3대 요건을 이미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조건을 꼽으라 하면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기술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금지 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잠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협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뿐입니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 위산업 전DX KOREA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등쿠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들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 주포 구경 100,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체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리며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 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험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KAI가 KF-21 전투기의 빠른 생산을 위해서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개발 계획으로 인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소식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는 기존 군사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업계는 무기 계약 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현지 교육 등 기존의 방산업체와는 다르게 사후 지원 서비스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국가적 군사 협력과 기초설비 공유 덕분에 향후 KF-21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인 팩토리를 완성시킨다면
제조 및 수리 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산 무기들을 수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악한 사후 지원 서비스로 도입국들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수입한 무기나 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부품 교체 주기가 다가올 경우 제품 공급업체가 제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장기간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히 전투기, 전차, 전투함과 같은 고가의 장비일수록 심해집니다. 무기의 특성상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소모는 무기의 실효성을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수리 경우 미국이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모되기도 하며, 유럽산은 아예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12달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산 방산 제품을 써본 국가들은 다시 한국산 제품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제품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고객 국가의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윈윈 전략도 방산 한류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용해보고 제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감동받았다고 칭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방산기업이 단순히 수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 무기 도입국들과 깊은 신뢰와 우호를 쌓으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에 더해 AI가 결함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빠른 생산성은 한국의 방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KAI는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의 개발에 밑거름이 될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KAI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주요 활용 분야에는 KF21 보라매의 제조와 부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될 KF21의 제조 공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 단가 역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AI는 첫 번째 목표치인 120대 생산에 대략 2년 정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 효율성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시장에선 판매 규모의 확보가 경제 효과로 작용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힙니다. 많이 팔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져 판매에 유리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 방산기업들은 판매 규모의 경제 효과로 후발주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선진국들의 방산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로 일찌감치 앞선 성능의 무기와 장비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 같은 열의를 극복하고 가격과 성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조공법의 혁신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선 로봇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 정밀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현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설비 자동화 비율을 높여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다고 해서 전투기가 모두 생산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는 많은 배선이 존재하는데 이런 배선들과 장비 통합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밀한 작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 이외에 기존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공정 등을 자동화와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만드는 목적이 스마트 제조 팩토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KAI는 미래 방산 시장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3D 프린팅 제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AI는
3D 프린팅 기법을 양산 및 품질 관리 체계에 적용해 이를 자사의 모든 공장 및 협력업체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항공부품 제조 기술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레이저로 층층이 쌓으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KF-21 전투기의 국산 부품 생산은 물론 제조 기술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양산까지 국산화율을 무려 90%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년 전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KF-21 한 대에만 20만 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도입 덕분에 제조 속도와 개발 부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된 KF-21 전투기는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골치 아프고 불평등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겪은 일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며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로 미국의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와 3D 프린팅 부품 제조 기술로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끝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 대량 주문과 더불어 효율적인 생산 공정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 기간 및 생산 단가를 낮추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AI는 KF-21 사업이 완료 시까지 국내 경제 효과 인원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되어 양산을 시작된다면 최소 2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KF-21 전투기가 많이 수출되어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